오늘 사연은 박강호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쌀쌀한 밤 공기가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던 그의 늦가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강호 씨는 자신의 68평생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장소, 현란한 네온사인 불빛이 어지럽게 깜빡이고 귀청이 터질 듯한 음악 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노래방의 어둡고 긴 복도에 초조한 기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랜 친구인 김만수 씨와 최대철 씨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서 박강호 씨의 등을 떠밀고 있었죠. 에이, 강호 이 사람아. 뭘 그리 쭈뼛거리고 서 있나? 오늘 같은 날은 다 잊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니까. 김만수 씨의 호탕한 목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렸습니다. 박강호 씨는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거부했지만 두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질질 끌려오다시피 한 자리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지도 어언 3년째. 시간은 많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고 무료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 한정임 여사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신문을 뒤적이거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점심 이후에는 딱히 할 일이 없어 멍하니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거나 바둑판을 앞에 두고 홀로 술을 놓으며 시간을 죽이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하여 분가했고 1년에 몇 번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어린 손주들이 집에 찾아와 재롱이라도 부리는 날이면 잠시나마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잠깐뿐이었죠.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텅 빈 집안에 남겨진 적막감은 이전보다 더욱 깊게 박강호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상사였을지 몰라도 집에서는 늘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죠. 이제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아내 한정임 여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것이 못내 후회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살가운 남편으로 변하는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박강호 씨에게 노래방이라는 공간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 이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어두컴컴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그곳의 분위기는 박강호 씨를 더욱 주눅 들게 만들었죠. 아, 글쎄,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자네들끼리 재미있게 놀게나. 나는 먼저 들어가 봐야겠네. 박강호 씨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번에는 최대철 씨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호 씨, 너무 빼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한번 뭉치겠습니까? 오늘만큼은 다 내려놓고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한번 놀아봅시다. 예. 결국 두 친구의 완강한 붙잡음에 박강호 씨는 마지못해 노래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고 방 안은 온통 번쩍이는 사이키 조명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강호 씨는 최대한 구석진 자리에 몸을 숨기듯 앉아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죠. 김만수 씨와 최대철 씨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질 듯한 고음과 박자를 무시한 음정들이 난무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마이크를 빼앗아가며 열창을 이어갔습니다. 박강호 씨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모든 걸 잊고 즐거워하던 때가 있었던가. 아련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곡의 노래가 폭풍처럼 지나가고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병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김만수 씨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아, 이대로는 뭔가 좀 심심한데. 사장님, 여기 도우미 아가씨 한 명만 불러주세요. 제일 어리고 예쁘고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아가씨로, 아주 끝내주는 아가씨로. 박강호 씨는 김만수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기겁했습니다. 아니, 만수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겐가? 나는 그런 거 질색일세. 당장 취소하게. 박강호 씨가 정색을 하며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껄껄 웃으며 박강호 씨의 어깨를 툭 쳤죠. 에이, 강호 씨도 참 너무 고지식하시다니까. 남자들끼리 모처럼 회포를 푸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엔 우리 같은 중년들하고도 잘 놀아주는 싹싹한 아가씨들이 많다고요. 그냥 옆에 앉아서 술 한잔 따라주고 노래 박수나 쳐주는 건데 뭘 그리 놀라십니까? 최대철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강호 씨.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시고 오늘은 저희가 모처럼 대접하는 거니까 편하게 즐기시기만 하세요. 박강호 씨는 더 이상 두 친구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점잖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유흥의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 뜨거운데 이제는 도우미까지 부른다니.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라리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노크 소리와 함께 노래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짧은 미니스커트에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상의, 그리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짙은 화장까지. 전형적인 노래방 도우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강호 씨는 차마 여성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괜히 이런 자리에 따라왔다는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오늘 밤 아내에게는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여성은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얼음이라도 된 것처럼 미동조차 없었죠.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성미 급한 김만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어서 이리 와서 우리 박 사장님 옆자리에 좀 앉으시죠. 우리 박 사장님이 오늘 아주 기분이 좋으시거든. 잘 좀 모셔봐요. 김만수 씨의 경박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에 여성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움찔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한번 쭉 훑어보던 그녀의 시선이 박강호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영화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박강호 씨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등잔만하게 커졌고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서도 마찬가지로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일순간 스쳐 지나가는 깊은 절망감이 교차하는 것을 박강호 씨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술에 취해 떠들어대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박강호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눈앞의 여성, 아니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그래서는 안 될 그 아이의 얼굴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박강호 씨의 둘도 없는 친구, 아니 이제는 병상에 누워 생사를 넘나드는 불쌍한 친구 최병식의 금지옥엽 외동딸, 어릴 적 자신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던, 그래서 박강호 씨가 친조카 이상으로 아끼고 예뻐했던 최수아였던 것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며 아버지 최병식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희망이었던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노래방 도우미라는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니. 박강호 씨는 이것이 지독한 악몽인지 아니면 자신이 술에 취해 헛것을 보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신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한 삼촌이었던 박강호 씨를 하필이면 이런 누추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마주치게 될 줄이야. 그녀의 크고 맑은 눈망울에는 금세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홍수처럼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박강호 씨는 68해를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치열했던 젊은 날의 경쟁과 좌절, 성공의 기쁨과 배신의 아픔까지. 그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세상 풍파에 단련되어 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기막힌 현실은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경험과 이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린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최병식,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고된 시절을 이겨냈던 전우 같은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때로는 형제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쌓아왔죠. 최병식은 성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몇 번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설상가상으로 몇 년 전부터는 이름 모를 병까지 얻어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래도 최병식에게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 있었으니 바로 외동딸 최수아였죠. 최수아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총명하고 심성이 고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고 공부도 곧잘해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었죠. 박강호 씨는 그런 최수아를 볼 때마다 제 딸처럼 대견하고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아는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빠 고생 그만 시키고 아주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최병식은 술이라도 한 잔 걸치는 날이면 입버릇처럼 딸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박강호 씨 역시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최수아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었죠.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강호 씨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최병식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랬던 최수아가 모든 이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 아이가 어쩌다가 이런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박강호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방 안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끄럽던 음악 소리도 친구들의 떠들썩한 목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박강호 씨의 귀에는 오직 최수아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색하고 숨막히는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최수아의 처절한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박강호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최수아에게 달려가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수아야 아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냐.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옆에 있던 김만수 씨와 최대철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강호 씨와 최수아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그들의 모습이 박강호 씨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박 사장님, 이 아가씨랑 정말로 아시는 사이입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혹시 뭐라도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김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강호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최수아의 떨리는 어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지금 이 기막힌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망이었고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좀 나가서 얘기하자꾸나. 응? 수아야, 제발 삼촌 말 좀 들어다오. 박강호 씨는 겨우 그 한마디를 쥐어짜내듯 내뱉고는 최수아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팔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했죠. 하지만 최수아는 마치 불에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며 그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절규하며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최수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노래방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도망치려는 절박한 영혼과도 같았습니다. 수아야, 안 된다.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렴. 박강호 씨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뒤쫓아 나섰습니다. 술에 취해 멍하니 앉아있는 친구들을 방 안에 내버려 둔 채 그는 오직 최수아를 붙잡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둡고 긴 복도를 정신없이 달려나갔습니다. 노래방 입구에 간신히 다다랐을 때 최수아는 이미 차가운 밤거리의 인파 속으로 희미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아, 수아야, 제발 거기 멈추어 서다오. 박강호 씨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애절함으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고 최수아의 귓가에 가닿았던 것일까요?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던 그녀의 작은 그림자가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강호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마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망설이며 그녀의 떨리는 뒷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삼촌,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수아가 먼저 어렵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마 박강호 씨를 돌아보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가, 일단 이런 길바닥에서 이러지 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꾸나. 응? 이 삼촌이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아무 일 없다고만 말해다오. 박강호 씨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습니다. 최수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어깨만 들썩이다가 이내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강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근처에 허름하지만 조용한 포장마차로 최수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포장마차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의 무심한 눈길만이 두 사람을 향할 뿐이었죠. 이 적막함이 오히려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더 깊고 어둡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과 소주 한 병을 시킨 박강호 씨는 먼저 최수아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최수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테이블 위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수아야, 아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내 아버지네 친구 병식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냐? 내가 이런 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박강호 씨의 떨리는 물음에 최수아의 눈에서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기만 했죠.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박강호 씨는 그런 최수아를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가엾은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최수아가 마침내 흐느낌을 멈추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강호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체념 그리고 약간의 원망마저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삼촌 제발 오늘 제가 여기서 본 일은 저희 아버지께는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제발 부탁드릴게요. 삼촌 제가 이렇게 빌게요. 최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강호 씨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박강호 씨는 너무나 놀라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죠. 아니 수아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최수아는 완강하게 그의 손길을 뿌리치며 계속해서 빌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하고도 처절한 눈빛에 박강호 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절박한 사연이 있기에 그 똑똑하고 자존심 강하던 아이가 이토록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며 애원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수아야, 이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지 않니? 내가 어떤 아이인데,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런 험한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 삼촌에게라도 솔직하게 말해보렴. 내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줄 테니 제발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다오. 박강호 씨의 간절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최수아는 마치 굳게 닫힌 조개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아니에요. 삼촌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냥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게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발요, 삼촌. 최수아는 그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끝내 함구했습니다. 박강호 씨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지만 차마 그녀를 더 이상 다그칠 수는 없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최수아에게는 분명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심각하고도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은 분명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오랜 친구 최병식과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강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박강호 씨는 만취한 친구들을 택시에 태워보낸 후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했고 머릿속은 온통 최수아의 눈물 어린 얼굴과 친구 최병식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보다 늦은 남편의 귀가에 잠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 한정임 여사가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받지도 않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안색도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한정임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에 박강호 씨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회포를 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구려. 별일 없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박강호 씨는 차마 아내에게
오늘 밤 자신이 겪었던 그 기막힌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최수아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눈을 어찌 속일 수 있을까요? 박강호 씨의 어두운 표정과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불안한 분위기를 한정임 여사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죠. 다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강호 씨의 마음속에는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낮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최수아의 눈물 어린 얼굴과 친구 최병식의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악몽처럼 떠올라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죠. 최수아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친구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그는 밤새도록 괴로워하며 번민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박강호 씨는 결국 최수아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 어떻게든 그녀의 속마음을 들어보고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는 예전에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하던 최병식 씨를 통해 우연히 저장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정 화면의 통화 버튼을 누르자 한참 동안이나 긴 연결음만이 이어졌습니다. 박강호 씨는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을까봐 혹은 이미 번호를 바꾸었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마침내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전화기 저편에서 아주 작고 힘없는 최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희미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박강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수아야 아가 나다. 박강호 삼촌이다. 전화기 너머로 최수아의 숨막히는 듯한 침묵이 한동안 흘렀습니다. 박강호 씨는 그녀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릴까봐 혹은 자신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낼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죠. 삼촌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최수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마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박강호 씨는 최대한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걱정돼서 전화했단다. 지난번에는 서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지 않니? 혹시 잠깐이라도 좋으니 얼굴 보고 진솔하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 삼촌이 절대로 너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최수아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강호 씨는 그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제발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는 숨죽여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주 작은 한숨과 함께 그녀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삼촌.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주소의 카페에서 뵐게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저랑 만나는 거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래도 박강호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준 것만으로도 그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설득해서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죠. 다음 날 오후 박강호 씨는 최수아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의 주소를 따라 약속 장소인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은 손님이 거의 없어 조용했고 창가 구석자리에 최수아가 먼저 와서 초조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최수아는 눈에 띄게 야위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애써 가리려 했지만
밤샘과 스트레스로 인한 깊은 다크서클과 핏기 없는 입술은 그녀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박강호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아야,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이 반쪽이 다 되었네. 박강호 씨의 안타까움 섞인 인사에 최수아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금방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삼촌,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삼촌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최수아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강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이 삼촌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너도 잘 알지 않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삼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너를 돕고 싶다. 내 아버지, 내 친구 병식이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라도 있는 것이냐? 제발 이 삼촌에게만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아 줄 수는 없겠니? 이대로 너를 방치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두렵구나. 박강호 씨의 간절하고도 진심 어린 호소에 최수아의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죠. 박강호 씨는 그녀가 마음을 열고 진실을 말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최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말씀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삼촌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은 제 일에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게 삼촌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저 때문에 이런 일로 이렇게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삼촌. 최수아의 말은 박강호 씨에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깊숙이 박혔습니다. 자신을 애써 밀어내려는 듯한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강호 씨는 서운함과 함께 더욱 깊고 불안한 의구심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죠. 최수아는 분명 무언가를 아주 위험하고도 절박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은 그녀를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수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강호 씨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아니, 물러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최수아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의 온 마음을 뜨겁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을 넘어 친구의 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강호 씨는 최수아 몰래 그녀의 주변을 더욱더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밟으며 그녀가 일하는 유흥업소 주변을 배회했고 혹시라도 그녀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거나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박강호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최수아가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흥업소의 어두컴컴한 뒷골목에서 험악하고 불량해 보이는 인상의 젊은 남자 서너 명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린 채 무언가를 애타게 애원하고 있는 최수아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최수아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고 최수아는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고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박강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그들에게 달려들 뻔했지만 순간적으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맨몸으로 혈기왕성한 젊은 장정들을 상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최수아를 더욱더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끔찍한 장면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남자들의 위협적인 얼굴과 옷차림, 그리고 주변의 특징적인 지형지물들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박강호 씨는 과거 사업을 할 때 몇 번인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 다소 어두운 일에도 능통한 사설 흥신소에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촬영한 사진과 함께 그 남자들의 정체와 최수아의 주변 상황에 대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했죠. 친구의 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신소까지 동원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고 최수아를 구할 실마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편 박강호 씨의 평소와 다른 수상한 행동들은 아내 한정임 여사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매일같이 밤늦게, 때로는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낮에는 누군가와 몰래 숨어서 통화를 하거나 혼자 방에 틀어박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죠. 식사 때도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는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정임 여사는 남편에게 혹시 다른 젊은 여자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식들에게도 말 못할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온갖 불안하고 불길한 상상들을 하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불신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여보, 당신 요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맞죠? 제발 솔직하게 말 좀 해봐요. 우리가 평생을 한 이불 덮고 같이 살아온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감추는 게 많아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지 못한 한정임 여사가 날카롭고도 원망 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박강호 씨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차마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모든 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아내에게 괜한 걱정과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요즘 내 친구 병식이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썼더니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그런 것이요. 정말로 별일 아니니까 당신까지 너무 걱정하고 예민하게 굴지 마시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예리한 직감을 어찌 속일 수 있을까요? 한정임 여사는 남편의 어색한 변명과 불안한 눈빛에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남편을 다그치지는 않았지만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더욱더 두텁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강호 씨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서운함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강호 씨는 흥신소로부터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두툼한 보고서 한 통을 건네받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최수아를 협박하고 괴롭히던 남자들은 바로 지역 일대에서 악명 높은 불법 사채업자이자 전과자로 알려진 강태수라는 인물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수아는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최병식 씨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강태수에게 엄청난 액수의 사채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끔찍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하며 매일 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사실은 그 악랄한 사채업자 강태수가 과거 최병식 씨와는 둘도 없는 사업 파트너 관계였으나 결국에는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회사와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것이었죠. 강태수는 최병식 씨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의 남은 가족들까지 자신의 소나기에 넣어 농락하려는 음흉하고도 잔인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계략의 마지막 희생양이 바로 순수하고 착한 최수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최수아는 병든 아버지를 살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는 박강호 씨의 손은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격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인간 말종 강태수에게 달려가 그의 더러운 멱살을 잡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박강호 씨는 가까스로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강태수는 단순한 동네 건달 수준이 아니라 이미 지역의 어두운 세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고 섣불리 감정적으로 덤볐다가는 최수아는 물론이고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까지 끔찍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강호 씨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거대하고도 추악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고도 처절한 고민 끝에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마지막 선택지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아내 한정임 여사에게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고 그녀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강호 씨는 아내 한정임 여사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겪어보았던 모든 끔찍한 일들과 친구, 딸 최수아가 처한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사정을 눈물과 함께 힘겹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내내 한정임 여사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분노, 그리고 불쌍한 최수아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위험한 친구, 딸 문제에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크나큰 배신감과 함께 격렬한 분노를 느꼈지만 최수아가 처한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과 남편의 진심 어린 고뇌를 알게 되면서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래서 그 불쌍한 수아가, 그 어린 것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한정임 여사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박강호 씨의 거칠어진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며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당신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왜 진작 저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울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바보같이 혼자서만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고 아내의 따뜻하고도 진심 어린 위로와 이해의 말에 그동안 애써 강한 척 버텨왔던 박강호 씨의 감정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아내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뜨겁게 쏟아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아주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그들은 함께 최수아를 구하고 저 추악한 악당 강태수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모든 힘을 합쳐 싸우기로 굳게, 아주 굳게 약속했습니다. 박강호 씨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강호 씨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서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믿음직한 후배 형사,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베테랑 팀장으로 명성이 자자한 김철중 팀장을 남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과 함께 강태수의 추악한 불법 사채 행각과 최수아에 대한 잔인한 협박 사실을 낱낱이 알리며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죠. 김철중 팀장은 박강호 씨의 절박한 부탁과 사건의 심각성, 그리고 강태수라는 인물의 위험성을 즉시 인지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비밀리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그러나 분명하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박강호 씨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강태수의 교활하고도 강력한 마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박강호 씨와 김철중 팀장의 은밀한 움직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강태수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노골적으로 박강호 씨를 압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죠. 한밤중에 박강호 씨의 집으로 정체불명의 협박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박강호 씨의 자식들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작은 가게에 험악한 인상의 괴한들이 들이닥쳐 기물을 부수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강호 씨의 가족들은 하루하루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특히 아내 한정임 여사는 이러다가 정말로 온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밤낮으로 걱정하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박강호 씨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극심한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그 무엇보다도 가엾은 최수아를 저 악마의 소굴에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감과 분노, 그리고 친구의 딸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박강호 씨는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김철중 팀장이 이끄는 수사팀의 끈질긴 수사 과정에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오랜 친구 최병식 씨가 사실은 딸 최수아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끔찍한 고통과 위험을 이미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병상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최병식 씨는 하나뿐인 딸이 매일 밤 어디를 그렇게 다급하게 나가는지 왜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 깊은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는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자신의 무력함과 딸에 대한 끝없는 미안함 때문에 차마 아무것도 묻지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도 못하고 그저 홀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악마 같은 강태수는 그런 최병식 씨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딸 최수아의 안전을 빌미로 그에게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마저 모두 포기하고 자신에게 넘기라는 파렴치하고도 잔인한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최병식 씨는 하나뿐인 딸을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지켜내기 위해 강태수에게 거짓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굴복한 척하며 남몰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박강호 씨는
친구 최병식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 강태수에 대한 더욱더 크고 깊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강태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친구와 그의 딸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태수는 최병식 씨와 그의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고, 그 추악하고도 잔인한 계략의 마지막 희생양이 바로 아무런 죄도 없는 순수하고 착한 최수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박강호 씨는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최수아, 그리고 병상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친구 최병식 씨와 마지막으로 힘을 합쳐 저 추악한 악마 강태수의 검은 속셈과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죄악을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하고 그를 반드시 법에 준엄한 심판대에 세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길고도 어두웠던 싸움의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강호 씨는 김철중 팀장과 밤새도록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강태수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을 세탁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밀거래를 은밀하게 자행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웠죠. 이 위험천만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바로 최수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강태수에게 복수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강태수의 철옹성 같은 아지트에 위장, 잠입하여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임무를 자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나약함 대신 강인한 의지와 불타는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최병식 씨 또한 위중한 병상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 딸의 마지막 싸움을 돕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짜냈습니다. 그는 강태수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일부러 그의 과거 범죄 사실들을 교묘하게 언급하며 그의 자백을 유도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모든 내용을 똑똑히 녹음하여 김철중 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박강호 씨와 김철중 팀장이 이끄는 수십 명의 정예 형사들이 마치 번개처럼 강태수의 호화로운 아지트를 급습했습니다. 아지트 안에서는 한동안 격렬한 몸싸움과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아수라장이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강태수가 과거 박강호 씨가 몸담았던 회사의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를 빌미로 박강호 씨에게도 은밀하게 접근하여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려 했다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강태수는 박강호 씨에게도 개인적인 깊은 원한과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고 사면초가에 몰린 강태수는 마지막 발악으로 최수아를 인질로 삼아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철통같이 포위하고 있던 형사들의 날카로운 총구 앞에서 결국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죠. 현장에서는 그의 모든 죄악을 입증하는 수많은 불법 장부들과 마약,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검은 돈다발들이 산더미처럼 발견되었고 강태수를 비롯한 그의 모든 수하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차가운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한바탕의 길고도 지독했던 악몽처럼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악마 강태수와 그의 추악한 일당들은 결국 법에 준엄하고도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왔던 최수아는 마침내 그 끔찍했던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싸워준 박강호 씨 부부와 사랑하는 아버지 최병식 씨에게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병식 씨 또한 기적적으로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며 사랑하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마고우인 박강호 씨와의 변치 않는 오랜 우정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겪었던 그 끔찍하고도 위험천만했던 사건은 박강호 씨의 남은 인생에도 아주 크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던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새로운 의미와 뜨거운 열정을 되찾았죠. 언제나 자신을 묵묵히 믿고 지지해 주었던 아내 한정임 여사와의 사랑과 신뢰는 이전보다 더욱더 깊고 단단해졌으며 위태로웠던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박강호 씨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대신 과거에 자신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이웃들을 돕고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나누어 주는데 바치기로 굳게 결심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은퇴한 친구들과 함께 작은 규모의 사회봉사단체를 만들어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아 역시 과거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용감하게 딛고 일어나 새로운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학업에 매진하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죠. 그녀는 박강호 씨 부부를 자신의 제2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따르며 그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든든한 지원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씩씩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난히도 아름다웠던 가을의 어느 주말 저녁, 박강호 씨의 넓은 집 거실에는 아주 오랜만에 따스하고 정겨운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박강호 씨와 아내 한정임 여사,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예전의 호탕한 웃음을 되찾은 친구 최병식 씨와 한층 더 밝고 아름다워진 최수아가 모두 함께 모여 한정임 여사가 정성껏 준비한 푸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부드럽고 따뜻한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강호 씨는 창가에 서서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황혼역에 예기치 않게 찾아왔던 그 혹독하고도 무서운 시련이었지만 그 칠흑 같던 시련의 한복판을 용감하게 헤쳐나왔기에 비로소 진정한 용기와 사랑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진 공허함이나 외로움 대신 잔잔하고도 깊은 평화와 따뜻하고 충만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갖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이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